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최영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앞선 시간에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파산 절차, 회생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곳이 있는 업체에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에 돌입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토픽으로 그 부분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강의에 앞서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뭐 채무자에게 너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내가 돈을 받을 업체가 법인회생에 들어갔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 강의처럼 현실적으로 내가 별도로 그걸 변제받는 것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법인 파산이랑 회생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이 법인 파산은 그 파산 재단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나 이런 걸 설정해 뒀을 때는 그 담보권을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담보를 잡아뒀으면은 그걸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법인 파산의 경우에 한정되고요. 근데 법인이 이제 회생 절차에 돌입했을 때에는 그때는 개별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가압류를 걸어놨건 혹은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해놨건 그게 법인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재산에 대해서 내가 환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내 채무자가 어떤 형태로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이제 법인 만약에 파산을 한다는 게 파산이건 회생이건 둘 다 공통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법인이 파산을 할지 회생을 할지 처음 내가 돈을 빌려주는 단계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비전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에 대한 파산 회생 공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법인 파산이건 회생이건 그 법인이 아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인이 어떤 절차를 취하건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 파산이나 회생 채무자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별도로 설정해 두시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내가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뭐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도 담보권이 가능하지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전에 돈을 빌려주거나 단계에서는 그 제3자의 담보가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라고 하면은 법인을 제외하고 뭐 법인의 구성원이 누가 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무적으로 그럼 담보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혹은 이 회사가 이제 아직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담보 잡을 만한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실제로 그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보고 조언 드리는 게 그 회사 사업장이 위치한 곳에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 등기부에서 이 부동산이 회사 거라면 그 부동산의 담보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회사가 있는 부동산은 많은 경우 뭐 대출을 꽉 채워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해서 어떤 가압류라든가 이런 보전 처분이 내려지는 게 투자나 혹은 금전 은행권에 대한 변제에서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부동산을 떼봤더니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선 조언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근데 법인 회생하고는 관련이 적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담보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항상 궁금해하셔서 채권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팁으로 덧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법인 회생 신청에 대한 대응인데, 사실 이게 내 채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법인 외에도 파산이냐 회생이냐에 따라 가지고 채권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분량상 적절하지가 않아서 법인 회생,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회생을 전제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채무자가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추려봤는데요. 우선 이제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인이 선임이 되는데, 관리인은 보통 대표이사가 되죠. 이 관리인이 회생 채권 목록을 작성을 해서 신고하게 돼 있고, 또 채권자가 별도로 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고 절차에서 누락이 된 채권은 나중에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서 그 뒤에는 이 부분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없는 채권을 가지게 된 거나 다름이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법인 회생 절차에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작년 정도에 굉장히 언론에 크게 났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사회적으로 조금 물의를 일으켰던 큰 일종의 펀지 사기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이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던 그런 일종의 펀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채권자분들이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 승소를 했고, 항소심을 진행을 하던 도중에 이제 아마 채무자 쪽이죠, 그쪽에서 회생 신청을 했고, 그런데 아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채권자분들이 채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회생 절차가 확정이 됐고, 회생 계획이, 그래서 채권자들이 항소심을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이 났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도 없이 끝내버린다는 취지인데, 그 말은 이 채권자분들은 좀 억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채무자 쪽에서 알아서 신고를 해서 목록에 올라간 채권자들은 그나마 회생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호를 받았지만, 그게 아니거나 혹은 채권 액수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는 분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신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고, 하나 제가 실무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 신고 기간 중에는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 중이라서 내가 채권을 신고하려고 봤더니 우리 회사가 쟤네 회사에 줄 돈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채권 신고 기간에 봤더니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네. 그러면은 그 회생 절차하고 별도로 그런 상계라는 것들도, 상계 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채권자 입장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회생 절차에서 이 관리인이 회생 채권을 전부 다 시인하고, 그리고 채권자들도 별도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 내용대로 채권 목록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만 오로지 회생 계획안이 확정이 됩니다. 즉 그 뒤에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인이 신고한 회생 채권에 이의가 만약에 있으면 한 달 내에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채권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인지, 그리고 채권의 존부나 이런 것들을 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내가 채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생 절차가 개시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당사자 변경을 하고 그 소송의 내용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채권 조사라고 해서 요새 이렇게 실무상으로 시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난 뒤 한 달 내에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당사자 명의라든가 그 다음에 청구하는 내용을 실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 채권이 자칫하면 이제 회생 계획안에서 배제돼서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 요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내가 담보권을 실행하겠다 혹은 강제 집행을 별도로 하겠다, 다 안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설령 진행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인이 부인하고 이거 돌려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한 채권자가 거기에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법인회생 절차에 채무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채권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이거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회생 계획이 절차가 이제 그대로 진행 계획안이 확정돼 버렸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이제 회생계가 인가에 대해서는 이 계획안이 부당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이 짧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단계에서 이 채무자의 신용이나 채무자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담보, 그 중에서도 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요 구성원이든 제3자의 담보를 잡는 것이 나중에 채권자 입장에서 내 채권을 지킬 수 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 회생 절차에 채무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 채권이 올바른 액수가 신고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채권 조사가 내 목록을 비교해 봤더니 좀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 1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채권자 측 회사 입장에서 한 가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내가 뭐 소송 있고 판결 있지 뭐 하셔서 그 회상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회생 절차에 뭔가 넣게 되면은 내 채권보다 훨씬 적은 걸 받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봤더니 내가 이때 이걸 넣었으면은 그래도 뭐 한 1억 중에서 한 1, 2천은 받을 수 있었을 거를 이걸 안 넣어서 아예 못 받게 돼 버렸네. 판결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 버렸네. 요걸 뒤늦게 아시고 좀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지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이 법인회생 절차에서 내가 채권자로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그 외에 특별히 법인회생 절차에 맞서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요 뒤에는 일단 강의의 흐름이 좀 바뀌어서 아마도 훨씬 더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안희철 변호사님이 강의를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